긴 무더위가 끝나면 반드시 추위가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에는 참 굳게 약속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는 인생의 시작이 썩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지독하게 형편이 가난했죠. 그뿐인가요? 친부모님께서는 사이 또한 나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다네요. 가난에 빠진 저희 집구석이었건만 재수없게도 도둑마저 들어 그나마 있던 그럴싸한 살림들도 다 잃었다고 해요. 가뜩이나 비루한 집구석이었는데 한순간에 살림을 도둑맞기까지 하다니 더욱 가정을 이어갈 의욕이 사그라드셨겠죠. 제 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그래서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와 저를 아무렇게나 남겨두신 채 대책 없이 책임감 하나 없이 그렇게 혼자 떠나셨습니다. 풍문으론 그때 제 친아버지가 다방 레지인 가는 여자와 진작 눈이 맞았었고 그래서 떠난 거란 얘기가 동네에 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도 그 시기쯤 사라졌거든요. 신빙성 있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거세게 돌 때마다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는 정신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의 품에 안겨 먼 길을 떠났던 게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촌수를 따지자면 너무 멀어 헷갈릴 지경인 친척집에 초겨울에 어느 날 맡겨졌어요. 맡겨졌다는 표현은 너무 정중하게 포장된 것 같고 정확히는 버려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를 그 집에 버려두고 엄마는 자취를 감추셨어요. 전 어렸기에 그 순간이 제대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서럽게 울었던 기억은 얼핏 남아있네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라는 걸 하게 된 시점은 바로 이 친척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편의상 저를 엉겹결에 맡아서 키우게 되셨던 그 친척분들을 이모부와 이모내외라고 표기해 볼게요. 두 분에게는 자식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습니다. 둘 다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씩 많긴 했는데 어쨌든 또래였죠. 그래서 애들 밥 차리시는 김에 제 몫도 같이 해주실 수 있었고 애들 옷 남는 걸 저에게 던져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두 분은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백한 차별이 있었어요. 저는 좋게 쳐줘봐야 찬밥 신세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 역시 결코 유복하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당신들만의 가정도 건사하기 벅찬데 저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왔으니 이모부와 이모내외는 골치가 아프셨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집에서 처음 지내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진 제가 못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는데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저를 향한 노골적인 차별이나 냉대를 의식하게 되었고 저는 제 친부모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얼굴도 기억 속에 없는 두 분의 존재가 미친 듯이 간절했어요. 왜 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지? 엄마가 날 여기에 두고 갔다고 하던데 나를 왜 여기에 두고 혼자 떠났을까? 이유라도 알고 싶다. 그러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왜 제가 이런 서름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면 안 답답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걸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이모는 어리디 어렸던 제 눈앞에 무섭게 쥔 주먹을 자주 들이미셨습니다. 저라는 눈엣 가시를 언제든 해치워버리고 싶은데 마지막 한 줌 남은 양심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듯 했어요. 당시 어렸던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알진 못했으나 이모가 참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노동판을 전전하며 일을 하신다고 했던 이모부는 일을 계속 안 나갈 때도 있었지만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집에 계실 때면 술독에 빠져 살기 일쑤였고요. 돈이 없다고 항상 노래 부르시던 분이었는데 술을 살 돈은 대체 그럼 어디서 나는 건지. 어린 머리통으로도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모부가 그렇게 지내는 동안 이모는 바람을 피우셨어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모부가 며칠씩 집을 비우셨던 주기에 밤중인데 누가 집으로 찾아와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좁은 집은 방이 딱 2개였습니다. 큰 방은 이모부와 이모부 내외가 쓰시며 밥을 차리면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방은 애들 방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2방 사이를 잇는 공간에서 대충 잤습니다. 그게 제 처지였어요. 그 덕분에 이모와 미래를 즐기기 위해 집을 찾아왔던 불륜상대를 보게 되었죠.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겁을 먹었던 저는 그 아저씨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모의 반응을 보고서 조용히 굴었습니다. 방에서 잠든 애들은 이걸 몰랐죠.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실이 깨우쳐졌어요. 이모에게 이모부 말고 다른 상대가 생긴 것이고 전 입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란 사실이었죠. 제 친엄마가 저를 여기에 두고 가셨으니 저는 이곳에서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제 친엄마라는 분이 저를 찾으러 올 테니까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치껏 굴었어요. 입을 딱 다문 저를 이모는 의식하고 있었고요. 기분 탓인진 몰라도 그 이후로 이모가 그 이전보다 저에게 뭔가 유하게 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전 같았으면 억울하게도 분명 3번 혼날 상황이었는데 한 번만 혼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덜 힘들게 지낼 수 있어 좋았고 이왕이면 이모가 그 아저씨를 오래오래 만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큰 잘못이었나 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걸 하늘이 알기라도 했던 모양인지 갑자기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 아저씨가 발길을 뚝 끊더군요. 게다가 이모부와 이모가 서로에게 나를 세우고 싸우댔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했다가 낭패를 보는 건 제가 될 수 있었기에 저는 또 눈치껏 숨을 죽이고 있었죠.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실수로라도 중얼거리지 않았고 밥이 지나치게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만큼 나빴거든요. 이모부와 이모 내외의 자식들인 그 애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천방지축으로 굴었지만요. 그게 진짜 식구와 객식구의 차이였습니다. 살얼음 밤을 조심조심하며 걷고 있었건만 비극적인 사달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을 때마다 전 나뭇가지 하나를 아무렇게나 꺾어서 그걸 휘두르며 온 동네를 쏘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만큼 시간이 잘 가는 누리가 없었죠. 그날은 저녁 시간 이후로 이모부와 이모가 서로에게 짜증을 냈던 날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서워서 좁은 그곳을 제가 빠져나왔죠. 나뭇가지 하나를 휘두르며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 어른의 정체를 알아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 꼬맹아, 너지? 네가 우리 관계를 다 일러 바친 거지? 암만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네가 항상 나를 봤었으니까. 이모와 바람을 피웠던 바로 그 아저씨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아저씨의 모습에 더 놀랄 새도 없이 그분은 제 손에서 나뭇가지를 빼앗아 가셨고 그걸 제 눈앞에서 꺾으셨습니다. 그게 엄중한 경고처럼 보여 저는 뒷걸음질을 쳤죠. 어디를 도망가? 찔리는 구석이 아주 많나 봐? 그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너 같은 꼬맹이들
내가 잘 알지. 어른들 관심 끌고 싶어 환장했잖아. 관심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짓이든 하거든. 별소리 다 짓거리고 거짓말도 태어나게 잘할 거야. 저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면서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고개를 흔들었지만 저에게 날아온 건 소뚜껑 같은 손바닥이었습니다. 제 머리를 철썩하고 강타한 그 손길에 제가 호되게 혼쭐이 나고 말았지요. 그 아저씨에게 저는 이모와의 불륜관계를 이모부에게 다 일러바쳐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 환장한 꼬맹이로 보였던 겁니다. 전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이 녀석이 그래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두 수 모아 싹싹 빌어도 부족한 판국에 분하단 그 표정은 뭐야? 너 오늘 내 손에 아주 그냥 죽은 줄 알아라. 그 아저씨는 이모부보다도 덩치가 훨씬 좋은 성인 남자였고 저는 피골이 상접하여 마르고 왜소한 아이였어요. 발기질이 날아들자 저는 걷어차인 즉시 몸이 붕 떠서 멀리 나동그라졌죠. 그런 제가 불쌍하지도 않았는지 그 몹쓸 아저씨는 쓰러진 저에게 다가와 또 저를 걷어차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엔 끝내 기분이 더럽다는 듯 침을 퇴뱉고 사라졌던 아저씨셨죠. 남겨진 저는 맞은 아픔보다도 가슴에 난 상처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약 나한테 부모님이 계셨다면 지금 이런 억울한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빠나 엄마 둘 중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들 다 있는 부모님이 왜 난 한쪽도 없을까? 나를 이곳에 두고 가신 엄마가 당장 내일이라도 와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착하게 살 거라고 하늘에 대고 맹세도 할 수 있는데. 한참을 길에 엎어져서 서럽게 울며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아무도 저를 일으켜주러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스스로 작은 그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집이 아닌 이모부와 이모의 집. 그곳으로 절뚝거리며 돌아가자 다들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이모는 작게 비명까지 지르셨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린애가 그물꼴이었으니 어디 잘못되지 않고 멀쩡히 집에 온 것 자체를 신기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를 일입니다. 야, 이 녀석아, 너 꼬라지가 그게 뭐야? 혹시 어디 가서 맞았어? 누구한테 두들겨 맞기라도 한 거야? 그래? 이모부가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도 모르게 멈춰있던 눈물이 다시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걱정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순간에도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관심과 애정이 한없이 고픈 한낱 어린아이였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눈물을 훔치며 다 말해버렸던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맞았는지 그리고 왜 맞았는지를요. 억울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전 이모와 그 아저씨의 관계에 대해 입도 뻥끗한 적 없었고 그건 확실히 결백하다고 강조해서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모부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살벌하단 말로는 부족한 표정을 이모부는 짓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이모 쪽을 쳐다봤죠. 그러자 이모는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한 뒤였어요. 앞불싸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이모부와 이모가 그간 언성을 높이며 싸우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모부가 이모의 바람난 증거를 정확히 잡아 그랬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두 분은 다른 문제로 의견이 안 맞아 자주 다투신 것이었고 그러면서 이모부는 홧김에 이모를 향해 당신 예전과는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바람이라도 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러자 재발이 저린 이모가 딱 잡아떼면서 이런 때에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 그 아저씨와의 만남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 노력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죠. 큰일 났다. 나 때문에 이모의 비밀이 다 들통났구나. 안색이 파리하게 변한 이모를 끌고 이모부가 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겨진 저는 애들에게 대체 무슨 일인 거냐는 질문을 받으며 시달렸고요. 큰 방에서 이모부가 고성을 지르시는 소리, 이모가 울며 내지르는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와 저는 머리가 핑 돌 만큼 긴장했습니다. 식은 땀을 줄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 이전보다 확실한 차별을 넘어선 악몽이 제 앞에 도래하였습니다. 이모부에게 된통 들들 볶이고 난 다음에 이모는 정말로 저를 많이 원망하셨거든요. 생각해보면 전 어린아이였을 뿐이고 애초에 이모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달이 난 것이었는데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당시에 제가 오갈 데 없는 신세의 아이였단 사실이 변하진 않겠죠. 저는 걸핏하면 애들한테 걷어차이고 맞고 욕을 들었어요. 사유는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아니었으면 자기들은 계속 행복했을 거라면서 제가 사라지면 좋겠다고 애들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묵묵히 맞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도 알았어요. 친부모님을 찾으며 울고불고 하던 시절부터 사실은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고 저만 없으면 이 집안은 더욱 잘 살 거라는 걸요. 하지만 오갈 데가 없는 신세이니까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 사실이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괜히 걷어줬어. 괜히 저걸 걷어줘서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 데리고 있어봤자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진작 안 갖다 버리고 키워서는 내가 내 발등을 찍었나 모르겠네. 이모는 저를 보며 일을 가셨습니다. 그걸 못 들은 척하면서 적당히 딴청을 부려야 이 집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렇게 굴었어요. 마음속은 살얼음판을 매일 걷는 심정이었죠. 이모가 그러시는 건 저도 당시에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모부가 저한테 원망을 쏟아내시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됐었던 듯 싶네요. 저것이 아주 분란의 씨앗이야. 집구석이 저것 때문에 평화로울 날이 없어. 저것만 없었어도 내가 처자식 건사하는 든든한 가장으로 그렇게만 알고 잘 지냈을 텐데 저게 다 망쳐놓은 거야. 저렇게 쓸모도 없고 데리고 있어봤자 좋은 일을 하나도 안 일어나고 불길하기까지 하니까 저것을 낳은 부모도 다 도망간 거 아니겠어? 키우기가 오죽 싫었을까? 이제서야 이해가 가네. 어린아이였던 저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 작정을 하셨던 분 같았어요. 제가 뻔히 듣고 있는데 제 친부모님을 들먹이셨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렇게나마 제 부모님의 존재를 확인받는 게 좋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부모님의 존재야말로 그분들이 이 세상에 확실히 계셨거나 계신 분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제가 하늘에서 똑 떨어진 아이가 아니라 친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엄마가 저를 바로 이곳에 두고 떠나셨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떠올려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엄마가 저를 찾으러 와주실 거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전 아직도 잡고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이모부가 얼마나 저를 원망하시며 욕을 하시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진 소리를 들어도 아빠 엄마를 찾으며 오는 법이 없고 꿋꿋하게 행동하자 왠지 이모부와 이모는 점차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저를 내치실 요량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 짧은 인생이
온통 고되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듯 하늘은 역시 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모의 불륜이 저로 인해 어쩌다 보니 드러나고 나서 몇 주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꿋꿋하게 버티기를 반복하며 밤에 잠이 들 때는 서러운 눈물만 조용히 흘리던 나날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한밤중에 불이 났던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려봤을 땐 집에 한참 불이 붙어 있었고 열기와 연기로 인해 몸을 일으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고 아비규환이었어요.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 이모부와 이모는 아마 중요한 물품들을 어떻게든 챙겨서 밖으로 던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각자 챙기신 채 밖으로 옮기셨고요.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지요. 그 좁은 집, 전 방 안에서 잔 것도 아니었기에 밖으로 향하는 것까지 거리도 무척 짧았건만 그때는 그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불이 나면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열기에 압도되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겠더라고요. 저는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죽으면 제 친부모님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해서 저승까지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길이 아직 번지지 않은 곳까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고 나서야 바닥에 철푸덕하고 쓰러졌지요. 불이 난 걸 알아차리고 몰려온 동네 사람들로 귀가 시끄러웠습니다. 난리법석을 피우며 저를 붙잡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동네 분들의 목소리 들은 걸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깨어났을 때는 무려 사흘이나 지나 있었고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전 제가 혹시 벙어리가 됐나 걱정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선생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그제야 안심했지요. 그런 다음 제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이모였어요. 초췌한 몰골의 이모는 한참 동안 저를 빤히 바라보셨을 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모는 자리를 뜨셨고 전 혼자가 되었죠. 비록 병원이긴 하지만 침대에 누워봤다고 즐거워할 겨를 따위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이 불안했거든요. 잠시 후 이모부가 오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나는 진작에 네가 아주 불길한 녀석이라고 생각해왔어. 불길하고 불운해서 주변에 나쁜 일들만 불러오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종종 보이는데 너 같은 녀석을 말하는 거다. 다짜고짜 그런 소리 들으니 억울하더군요. 저는 그저 어린아이였는데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지 서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이 이모부가 많이 지쳐 보이셔서 전 아무런 내색도 않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을 지키셨던 이모부는 화재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셨습니다. 불을 지른 범인, 그건 바로 이모와 바람을 피우던 그 아저씨였어요.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왔다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더라고요. 좁고 비루하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그 집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행인 건 이모부와 이모네 외도 애들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만 빼고 말입니다. 이모부는 연심 한숨만 내쉬다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날이 저물도록 아무도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을 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 엎드려서 자고 있었고 그 바람에 등을 다쳤습니다.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는데 등이 쓰라리고 너무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것보다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이튿날 저를 찾아온 이모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너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우리 가족이 이것보다 너에게 더 잘해주는 방법은 없었다고 봐. 여태까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널 보내고 싶구나. 너도 어쩌면 그게 더 편할 수 있지. 고아원에 가면 거기엔 너 같은 애들이 아주 많을 테니까. 안 돼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요리도 배우겠습니다. 부엌일 제가 할게요. 밥도 더 조금 먹을 거고요. 청소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잘할게요. 말대꾸도 안 할 거예요. 잠을 화장실에서 자도 좋으니까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만해. 애가 정말 사람 불편하게 하는데 재주가 있네. 너는 진짜 바보 천치인 거야? 애초에 그렇게 타고난 거니? 아무리 어려도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건 할 줄 알아야지. 네가 우리 가족과 살아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어? 너는 그렇게나 판단이 안 돼? 네가 이러니까 더 데리고 살기 싫다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다 봤고 다 아는 애 데리고 계속 사는 것도 나도 내심 꺼림칙해. 하지만 정말 만약에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오면 어떡해요? 엄마가 저를 찾으러 왔을 때 제가 없어서 못 만나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눈물을 벅벅 문지르며 말씀을 드리자 이모가 삽시간에 조용해지셨어요. 흥분하셨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이 멍하게 되셔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전 한참 눈물 젖은 눈가만 조용히 문지르고 있었는데 이모가 입을 여시더니 갑자기 제 친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가까운 친척도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이모 본인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제 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진작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들었다 하셨어요. 그 때문에 제 친엄마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도 알려주셨고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제 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더 듣고 싶어서 전 한껏 귀를 기울인 채 이야기를 들었어요. 별거 아닌 내용들이었지만 저는 그것으로도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지요. 나는 네 엄마가 너를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 안 해. 너를 우리 집에 자기 멋대로 몰래 버리고 갔을 때 평생 널 다신 안 볼 각오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것 같았거든. 자기 새 인생 찾고 새 출발하려는 것이겠지. 그 증거로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 한 번 온 적이 없었고 간접적으로나마 접하는 소식 역시도 없었어. 완전히 잠적을 해버린 거야. 네 엄마가 영영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싫거든. 그냥 네 엄마가 아파서 죽었거나 길에서 굶어 죽었다 생각하렴. 네 기분이 그게 더 낫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지. 어쨌든 네 엄마가 널 찾아올 거란 기대 따위는 조금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너도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다 잊고 앞으로 새롭게 살아가면 돼. 아무것도 없는 우리 형편에 지금 네 병원비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부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너한테 해줄 만큼 정말 다 해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면서 행여라도 우리 가족 원망하지 마라.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모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머리였으면 하고 그 순간에 바랬어요. 쓸데없이 눈치만 빨리 키우는 바람에 그 말뜻을 다 알아듣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금세 퇴원했어요. 영양 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도 했기에 병원에서 며칠 더 있는 것이 좋겠다는 소리가 간호사분들 사이에서 나온 걸 저도 들었지만 이모부와 이모내외는 강경하셨죠. 저를 그대로 퇴원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등을 제때 치료받지 못했어요. 이모는 지금까지의 일을 다 잊으라고 하셨지만
화재 사고로 인해 다친 등의 흉터가 쭉 끄어진 모양으로 남아버렸듯 머릿속에 각인될 것들을 지울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멍울진 가슴을 아는 채로 저는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이모 말씀이 맞긴 했어요. 고아원엔 정말로 저 같은 애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죄다 친부모가 없고 마땅한 보호자도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눈빛을 하고 있는 아이는 없었어요. 고아원엔 선생님들이 저를 두고 쑥덕거리시는 소리를 제가 몰래 몇 번 들었기에 알게 되었죠.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무척 어두운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걸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고아원 생활을 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나갈 무렵 저에게 다가온 어떤 형이 이런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칙칙하게 행동하고 굴면 절대로 입양을 가거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요. 자기는 이미 많이 커버려서 조금의 가능성도 없지만 전 혹시라도 가능성이라도 있으니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입양이라니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 가족 이런 단어들은 어느새 제 마음속에서 아주 먼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모부, 이모댁에서 살 땐 그래도 그 사람들이라도 나름 가족이라 여기고 그래서 저도 자꾸만 부모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고아원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더군요. 부모님 타령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이곳의 애들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엔 갖가지 이유로 버림받아 고아원으로 오게 된 애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애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고아란 꼬리표가 달라붙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면 돌아가야 하는 장소가 고아원인 것도 저는 너무나 싫었죠.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괜히 딴 길로 샜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고 컴퓨터 있는 집들도 드물었으니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동네를 같이 쏘다니는 친구들이 몇 생겼어요. 그 당시엔 모든 아이들이 다 밖에서 놀았으니까요. 그런 생활이 꽤 이어지자 저도 제법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생긴 게 이렇게나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새 저는 무리해서 꽤 목소리를 내기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같이 놀던 애들과 무리를 짓고 공터에서 놀고 있는데 다른 무리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그 중에서 한 명이 대뜸 저를 발견하고 손가락질을 했죠. 어? 우리 반 고인돌이다. 고아라서 제 별명이 고인돌인데. 고아래요. 엄마 아빠가 없대요. 얼레리 꼴레리. 같은 학교에 같은 반 친구였죠. 그러자 저와 무리를 짓고 놀았던 애들이 엄청 당황하면서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아인 거면 혹시 고아원에 사냐며 질문들이 날아들었어요.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신기하다는 눈빛을 보내오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진 저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두 분 다 멀리 여행을 가셔 잠깐만 고아원에 사는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정신없이 늘어놓은 후 그곳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동네를 함께 쏘다니며 놀던 무리에 돌아가지 않았지요. 그 일을 계기로 고아원에서는 늘 툴툴거리면서 신경질을 내고 살았어요. 그냥 모든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던 것뿐이고 아무런 잘못도 제가 먼저 스스로 저지른 적도 없는데 행복하게 못 사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자꾸만 모난 마음들이 커져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시청 근처에 분수대가 생겼다면서 고아원 애들끼리 단체로 그걸 구경 간 일도 있었네요. 쪽팔리게 고아원 애들끼리 그곳에 간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분수대를 보자 저도 신이 나서 다른 애들처럼 손으로 물을 튀기며 한참 놀라버렸죠.
당연히 옷이 젖어버렸어요. 분수대에 놀러온 모든 아이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를 향해 그 엄마가 다급히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노냐면서 옷이 다 젖었다고 이게 뭐냐고 잔소리 날리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이는 신경질을 내며 자기 엄마의 손을 뿌리쳤고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른 뒤 다시 분수대에 뛰어들어 놀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는데 그걸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나한테 저런 엄마가 있었다면 고분고분하게 굴 텐데. 착한 아이로 살 텐데 엄마의 자식이 하기 싫은 거라면 제가 나한테 그 자리 양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어.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았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몇 고아원 애들도 대충 그런 눈빛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기 때문에 필시 사회에 나가 사고만 칠 거다. 너 같은 것들한텐 사실 교육료를 쏟는 게 아까워. 아무 소용이 없거든. 미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차라리 낫지. 그날 저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대뜸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고 돌돌만 교과서를 제 머리에 가볍게 몇 대 치셨습니다. 그걸 반 아이들이 다 보고 있었죠. 그런 일들이 몇 번 생겨준 덕분에 전 학교 생활을 우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나게 감사한 스승의 은혜였네요. 다른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면박 주고 모욕 주고 수치심은 안겨주었던 선생님들 덕분에 전 공부 의욕도 착실하게 잃을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고아 새끼가 공부를 뭘 해봐야 얼마나 성공하겠나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바르게 행동을 해보여도 그래봤자 쟤는 고아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제가 가벼운 실수나 잘못만 저질러도 역시 고아라서 어쩔 수가 없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마당인데 제가 뭘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기질이 긍정적이고 공부머리가 좋고 그나마 어렸을 때 불행하지 않게 지내온 애들은 저와 같은 고아원 생활을 했음에도 제법 학교 생활들을 잘했고 대학 때도 진학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전 패배감을 느꼈죠. 내심 이모부나 이모가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리 멀디 먼 친척이라곤 해도 어쨌든 남보다는 가까운 것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살았던 기억을 곱씹으면 행복했던 적은 없었으나 그래도 가족이란 울타리를 맛본 제 인생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직접 두고 가셨으니 언젠가 연락이라도 하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마치 이모가 예전에 저를 향해 제 엄마가 저를 찾아오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못 박으셨던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이모도 이미 그때 그러실 작정이었나 봐요. 저를 고아원에 보내실 때 앞으로 영영 찾지 않고 보지도 않을 각오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버림받는 인생이라는 건 비참하고 외로웠습니다. 저를 매사에 불안하고 움츠러드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 언제까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나이가 차면 나와야 했으니까요. 그 언젠가 저에게 입양이란 단어를 꺼내들었던 고아원의 어떤 형이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입양은커녕 저 같은 애들을 공짜로 데려가서 시골 잡일에 무보수로 써먹을까 하는 심산으로 고아원을 기웃거리던 사람들만 몇 명 있던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세상은 추악하고 무정한 모습 투성이었습니다. 온정이라고는 없었지요. 고아원에서 나온 이후에는 5평짜리 자취방에서 혼자 살았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돈이 문제였어요.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들었고
그 에너지는 먹을 것에서 나오고 먹을 것은 돈으로 사야 한다는 그 당연한 원리를 너무 늦게 깨우친 뒤 전 돈을 버느라 온 시간을 다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 젊음 뿐이었죠. 젊음 하나를 내걸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시간은 남들보다 조금 더 바쁘게 돌아갔어요. 모두가 잠든 새벽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전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나갔습니다. 동이 터오기 시작할 때면 공장에 출근을 했죠. 지금 돌아보면 그건 정말 지독하게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장 말입니다. 완전히 악덕이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을 등쳐먹었죠. 근무하는 내내 서서 일을 했는데 쉬는 시간이 고작 10분이었습니다. 1시간에 10분도 아니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는 나머지 모든 시간 중에서 딱 10분이었어요. 젊은 미천 삼았건만 하도 일이 고되니까 눈도 금세 퀭해졌고 어깨는 딱딱하게 굳어졌으며 종아리는 하루 종일 땡땡하게 부어있기 일쑤였습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짠 보수가 지급되었지만 일을 힘들게 했다는 건 계산 못하고 그저 제 손에 들어오는 숫자만 봤어요. 멍청했죠. 퇴근해서 집에 오면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비는 날이 있으면 바로 건설 현장 뛰는 형들에게 연락을 돌려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면 간혹 제가 땜빵 자리에 들어가 즉시 일을 뛰는 경우가 있었죠. 쉬지 않고 일하니까 돈은 모였는데요. 모이는 돈보다 제가 코피 흘린 횟수가 더 대단했을 거예요. 피곤하니까 코피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머리만 대면 잤고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본 어떤 형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 지금처럼 몸 축내며 일하면 아주 길어봤자 3년이야. 그 뒤엔 진짜로 골로 간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보자. 너 나하고 일 하나 시작해보지 않을래? 내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우리 이걸로 인생 역전 한번 노려보자. 저에게 몇 번 노가다판 일자리 소개해줬던 고마운 형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패배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토로할 때 묵묵히 들어주는 형이기도 했죠. 믿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형의 말을 믿고 따라 인생 역전이라는 거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 형의 말만 따나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법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결국 사기였습니다. 겉으로만 차갑고 냉정한 척 굴고 있을 뿐 속은 순진하다 못해 멍청하기 그지없는 저의 뒤통수를 후리려는 또 하나의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그 형은 저를 등쳐먹고 나서 제가 그때까지 피땀 흘려 모았던 저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애초에 사기였던 거예요. 소중의 모든 돈을 잃은 저는 돈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들였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단지 허무하단 표현으로는 그 당시 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인생 같았어요.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꾸역꾸역 버텨온 것 자체가 저의 잘못인 듯 싶었습니다. 돈을 전부 잃고 빈털터리가 된 저를, 가족 하나 없는 저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외면했어요. 다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코가 석자라서 저까지 도와줄 수 없다고요.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인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돈 문제로 살던 집을 정리했고 멀리 이사를 가서 단칸방 하나만 간신히 구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도 전 며칠을 술로 지새웠어요. 얼마 없는 그 돈들을 털어서 기껏 한다는 게 소주를 사는 것이었죠. 더 구질구질했던 건 술이 깨고 나면 배가 고팠단 사실입니다.
집에 있던 라면마저 이제 부스러기만 남은 걸 알았을 때 그 부스러기를 입에 털어놓고 나서 일자리 찾아 나섰어요.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현기증이 나 죽는 줄 알았죠. 그래도 그거 받은 돈으로 먹을 거 사 먹었어요. 먹는 동안 눈물인지 콧물인지가 그렇게 흐르더군요. 그래도 살고 싶어 입에 먹는 걸 쑤셔넣는 꼴이라니. 더 살아봤자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이러는 걸까? 어쩌면 그저 죽을 용기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비참한 일이 저한테 또 벌어진 거예요. 현장을 뛰다가 제가 재수없게도 발을 삐끗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재회가 됐어요. 가뜩이나 비실거리는데 이제 팔도 그렇게 돼서 무슨 일을 하겠냐며 현장에서 그런 소리 듣고 쫓겨났습니다. 아픈 팔을 부여잡고 단칸방으로 돌아가는데 이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죽어진다면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픈 팔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단칸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을까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팔은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 허기가 문제였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히려 배가 쓰라리고 아픈 듯 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좁은 단칸방을 이잡듯이 뒤졌죠. 사실은 이미 뒤질 대로 다 뒤져본 이유였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사탕 한 개 혹은 과자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발견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 해봤습니다. 그러나 입에 넣을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줄임배를 쥐고 일어나 집을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그 단칸방에 있다가는 남아있는 기력으로 한다는 게 고작 유서를 쓰는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웃집들을 기웃거리는 동안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 죽은 제 몸은 언제쯤 발견될까 싶었네요. 언제가 되었든 발견되고 나면 가족이 아무도 없는 무용고자로 분류가 되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흔적도 조용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해서 그제서야 갑자기 나타날 가족 따위 저에겐 없었을 테니까요. 이웃집들을 다 둘러본 제가 절망했어요. 도저히 쌀 한 톨이라도 구걸해볼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밖을 나가 헤엄없이 걷기 시작했죠. 밖은 조용하다 못해 고요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일이 아니라 명절이었던 거예요. 추석 명절이라 이거지? 나만 빼고 온 세상에 축제였던 것 같은 성탄절보다도 어째 더한 것 같네. 다들 가족끼리 모여 즐겁게 노느라 길이 이 지경으로 한산하구나. 연말의 성탄절은 차라리 길가마다 북적북적하기라도 했지. 추석 명절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제 심장을 후벼 파더군요.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함께 회포를 푸는 명절이 추석이라고 전 살면서 익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체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말만 들어왔을 뿐이었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런 제가 눈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향할 곳이 어디였겠나요? 당연하게도 그곳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새로 흘러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동네에서 제가 유일하게 익히고 있는 슈퍼이기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몰래 잘 훔쳐야 하는데 작은 초콜릿 같은 걸 품에 넣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 그랬다가 만약에 걸리면 그냥 감옥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는 곳 걱정, 먹는 거 걱정 안 할 테니까. 어느새 저는 그런 생각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선생님들이 떠들어대셨던 대로 저는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사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감옥이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입맛이 참 쓰더군요. 그러면서 슈퍼마켓 앞에 딱 도착했는데 이럴 수가. 휴무라고 문 앞에 써붙여져 있었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라고 주인장이 써놓은 글씨를 보고 맥이 빠졌습니다. 또다시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죠. 문이 연 곳 아무 곳이라도 음식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드디어 문을 연 음식점 하나가 보인 겁니다. 배가 고파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이판사판해서 가릴 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그곳은 메뉴판만 봐도 꼬르륵 소리가 나게 만드는 국밥집이었어요. 순대국밥을 하나 주문한 저는 다리를 떨면서 기다렸고 음식이 나오자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를 두고 이곳 주인으로 추측되는 여사장님이 혀를 작게 차셨어요. 추석 명절이라 그런지 홀에는 인력이 그 사장님뿐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네. 저렇게 드시면 입천장이 다 벗겨질 텐데. 하도 눈칫밥을 오래 먹고 살아봐 그런지 작은 목소리도 제기에 와닿더군요. 그 말씀대로 전 입천장이 다 벗겨진 지경이었지만 신경 안 쓰고 먹었어요. 갑자기 음식을 넣었더니 속이 놀라 요동쳤으나 그것마저도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다 비우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더군요.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돈이 없으니 이대로 그냥 가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에 간다면 이왕지사 풀려나지 않고 제발 감옥에 들어가길 바라면서 전 사장님이 재료 정리를 하시는 틈을 타서 출입문으로 성큼성큼 향했습니다. 거기 잠깐만요. 돈은 내고 가셔야죠. 어디를 그냥 가냐면서 어느새 다가온 사장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죄책감으로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죠. 돈 없으니까 경찰 부르라고 소리를 지를 작정이었는데 막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돈이 없는데도 음식을 시켰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굶은 지 오래라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죗값 달게 받겠습니다. 말이 나오는 대로 뱉고 말았는데 사장님이 조용하신 게 이상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모자를 벗은 제 얼굴을 빤히 보며 고개를 갸웃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 내셨어요. 명절인데 어디 안 가셨나 봐요? 가족은요? 아, 그게 제가 가족이 없어서요. 고아라서 명절은 늘 혼자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알지만 혹시 등을 볼 수 있을까요? 등에 흉터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것보다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행설수설하는 사장님의 얼굴을 저도 그제야 뜯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움직였죠. 거의 본능이자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화재 사고로 등을 다친 적이 있어서 지금도 기다란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최성택이에요. 이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저도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는데 혹시 저의 엄마이신가요? 그러자 사장님, 아니 제 엄마가 오열을 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넋이 나가서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엄마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어요. 한 번만 안아보자. 엄마가 한 번만 안아보자, 아들. 내 아들 성태가 너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네가 이렇게 자라있었구나. 정말로 제 엄마예요? 정말이에요?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터져서 그때부터는 정신을 놓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주 한참을 모자가 소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이 빠지도록 울고 나서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를 이모부와 이모댁에 맡기고 돈을 벌러 떠나셨던 엄마는 악덕 업주를 만나는 바람에 감시를 당하면서 일터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 업장에 신고를 당하는 바람에 벗어날 수 있었는데 저를 찾아오셨지만 저는커녕 그 집도 타버리고 없었죠. 놀라신 엄마는 수소문을 해서 이모부와 이모를 힘들게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듣게 된 거야. 집에 불이 나서 재산을 다 잃고 어려워지는 바람에 너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그리고 금세 네가 입양 갔다고 들었어. 고아원에 도착했던 날에 거기 원장님과 네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하나를 나한테 내밀더라. 이럴 수가. 엄마는 여태껏 제가 바로 입양을 가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마도 이모부 이모네웬 화재가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다면 당신들께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 되니까 저와 엄마를 그냥 안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치졸한 마음으로 뱉으신 한마디가 저와 엄마를 오랜 세월 갈라놓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의 그 사진을 간직하시며 자주 들여다보셨기에 저를 보시고 얼굴에서 익숙함을 느끼셨던 거예요. 화재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제가 안 다쳤는지 다급하게 물어보자 이모가 엄격거려 제 등에 흉터 얘기도 하셨다네요. 그 옛날에 우릴 버리고 떠났던 네 아버지란 인간 갑자기 5년 전에 나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었어. 자기가 얼마 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자기는 어차피 가망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모은 돈을 나에게 주고 떠나고 싶다 했지. 그렇게 해야 지옥에 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그 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걸 미천 삼아 식당도 차리셨던 것이고요. 그랬기에 제가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연들이 겹친 게 아니라 애초에 운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이 세상이 따뜻하단 생각을 했어요. 고생 많았다고 제 뺨을 어루만져 주시는 엄마의 손길에 제 지난 모든 세월의 고통과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엄마와 함께 식당을 열심히 운영했고 돈도 많이 벌었죠. 같이 여행도 다녔고요. 제가 결혼할 때도 아빠가 되었을 때도 제 곁엔 늘 엄마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행복한 부분을 위해서 제가 옛날에 그토록 힘들게 지내왔던 것인가 싶더군요. 이젠 제 곁에 계시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엄마의 존재가 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채널엔 처음 글을 남겨보네요.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분이 있었는데요. 몸이 아픈 건 병의 경과라도 알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건 참 지켜보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덩달아 많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일이니만큼 그간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던 힘겨운 일들과 그 극복 과정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처형 부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래서 동서와도 참 친형제처럼 우애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나 동서는 같은 남자들끼리라 성격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 사이가 참 돈독했지요. 아내는 성격이 밝고 시원시원한 데 비해 처형은 사람이 좀 사근사근한 분입니다. 자매가 성격도 잘하는 것도 달라서 한 동네에 살면 의지가 많이 되었지요. 이를테면 요리 같은 건 아내가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혹시 뭔 일이 생겨 물어보거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처형네가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니 가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남자들끼리도 평소에 맥주 한잔하기도 만만하고 하니 참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서로 아내랑 싸운 날은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다 보니 각자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두 부부가 한 동네에서 참 재밌게 잘 살았는데 동서가 출장 갔다 올라오는 길에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조될 때만 해도 의식이 있어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뇌를 너무 다쳐서 결국 보름을 조금 넘기곤 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 하는 내내 처형 울음소리 듣자니 참 저도 가슴이 답답해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라도 좀 옆에서 의연하게 도우려고 했는데 워낙에 사이가 돈독한 부부란 걸 알아서 그런지 지켜보자니 눈물이나 볼 수가 있어야지요. 옛말에 청산과부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나이래야 아직 40이 한참 못된 사람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자니 그 슬픔이 오죽했겠어요. 나중엔 울다 지쳐 사람이 온종일 벌벌 떨기만 하는데 보다 못해 응급실에 보내 좀 쉬게 했을 정도니까요. 젊은 나이에 간 사람이야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지만 문제는 산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처형은 장례식 이후로 사람이 급격히 쇠약해져 갔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고통을 호소했고 악몽 때문인지 잠에 들기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를 딱하게 여긴 아내가 가서 같이 자주곤 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옆에 있어도 계속 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고 갑자기 온 집안이 폭발할 것 같다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벌벌 떨고 하더랍니다. 아내는 옆에서 지켜보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 여겼는지 결국은 정신과에 처형을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진단명이 안 나오니 일단 약을 먹고 꾸준히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직접 의사와 이야기해보더니 상태가 꽤 심각한 것 같다고 입원을 고려해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많이 좌절했어요. 지금도 저리 힘든데 병원에 입원해서 나아질 수 있을까? 저러다 영영 언니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불안해하니 덩달아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바짝바짝 피가 마를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은 지 3달째쯤 의사 선생님 말론 다행히 상담 과정에서 점차 남편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하셨고 다만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은 단기간에 좋아질 수가 없으니 일단은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상태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저형 혼자 있는 게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일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처형은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태가 좀 좋아져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버틸 만한 수준이 되니 그때부터는 술로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처형을 지켜보며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찾아봤기 때문에 차라리 술 마실 정신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낸 저러다 술이랑 약이랑 같이 먹고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발에 동동 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도가 센 정신과 약과 술을 같이 복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중간에서 불안해하는 두 여자를 달래려니 참 골치가 아프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내 말 맞다나 혹시나 처형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매일 찾아와도 싫은 티 내지 않고 술을 같이 먹어주었습니다.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면서 우울한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게 좋을 사람은 없지요. 다만 이것도 친인척 간에 내가 해야 할 때 도리다 생각하며 그저 꾹 참고 견뎠습니다. 혹시나 여행이라도 자주 다니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 아내랑 둘이서 여행도 자주 보내줬지요. 그러다 보니 한 1년 정도 지나선 처형의 심리도 많이 안정되었고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평소에 멀쩡할 땐 못 느껴도 마치 바람이 꽉 찬 풍선 같은 건가 봐요. 한 가지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점이 그 자리 비집고 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부터 처형한텐 이상한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리적으로는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술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마셨고 술에 취하면 갑자기 안아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에게요. 제부 미안한데 나 좀 안아줘요. 나 지금 갑자기 너무 우울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이, 그러세요? 아이, 기분 좋게 술 마시는데 갑자기 왜 그러실까? 우리 처형 힘내셔야죠. 저도 처음에는 기분 좋게 처형을 토닥거리며 안아줬어요. 그런데 처형은 가볍게 안아 토닥거리면 갑자기 제품을 으스러지듯 세게 꽉 껴안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요. 아, 정말 그리워요. 이렇게 꽉 끌어안으면 너무 따뜻하고 남편 냄새도 그립고요. 추울 땐 이렇게 꽉 끌어안아야 되는데. 처형은 희미한 목소리로 제게 중얼거렸고 전 너무 놀라서 빠져나가려고 아등바등하며 허우적대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이 우스운지 깔깔대고 웃기만 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서 낯이 뜨겁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처형을 거실에 재워놓고 아내에게 핀잔을 줬지요. 넌 아까 처형이 그러면 말려야지. 웃고만 있으면 어떡해. 재밌는 거야 정말? 하지만 나는 제 말에도 또 뒤집어질 듯 웃기만 합니다. 아, 아까? 아니, 갑자기 자기 황당해하는 표정이 너무 웃겨서 귀여워. 자긴 어디 가서 바람은 못 피겠더라.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참 좋기도 하겠다. 자긴 내가 속이 편해 보여? 자기는 몰라. 언니가 얼마나 사람 가리고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러니까 더 짠한 거야.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겨줘. 안아주고 지금 누구의 품이라도 필요할 거야. 나한테도 가끔 안아달라고 많이 그래. 안아주는 게 실제로 사람을 안정시켜주기도 한데. 아내는 어느 뉴스에서 읽었다며 포옹이 안정과 행복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고 하더군요. 전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다 했습니다. 사실 아내 보기가 뜨끔해서 그렇지 저도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도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었지요. 어쨌든 처형의 마음이 많이 아픈 건 사실이고 상실감을 극복하는 과정이니 제가 도움이 된다면 안아주는 것쯤이야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처형은 술에 취하면 가끔 저더러 포옹을 해달라고 했고 저도 적당히 맞춰주긴 했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처형의 보챔은 심해져만 갔어요. 어떨 때는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맞대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뜨악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처형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온 거였어요.
원래는 다음날 새벽쯤에 도착하기로 한 거였는데 마침 어머니가 기차 시간을 잘못 오해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도착하기 전 어머니가 저한테 미리 알려주려고 숱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못했고요. 아유, 엄마, 죄송해요. 내가 전화기를 어디다 둬서 못 받았네. 인사해요, 엄마. 당황스러웠지만 전 먼저 처형을 어머니에게 인사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잔뜩 술에 취해 있는 처형을 보고 역시나 좀 놀란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게 처형의 사연을 들은 터라 처형을 가여워하면서 따스하게 안아주었죠. 힘든 일을 겪었는데 버티는 것만으로 대견하다고 하면서요. 처형도 제 어머니의 포옹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 다음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오고 난 이후부터 무슨 끈이라도 풀려버린 건지 처형은 술을 병째로 들이키기 시작했고 그 뒤부턴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벽을 향해 마구 욕설을 하면서 어머니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희야 익숙했지만 어머니에겐 아니었던지라 저도 그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보다 민망했는지 처형에게 집에 갈 시간이라며 강제로 처형을 집으로 보내려 했어요. 허나 처형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고 절대 집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 절대 안 갈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저 집 가기 싫어요. 집 가는 거 너무 무서워요. 처형의 중얼거림에 모두가 어려운 표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처형이 제 몸을 끌어당기더니 품으로 파고드는 거였어요. 제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요. 품이 진짜 따뜻해요. 진짜 따뜻하다. 얼른 안 떨어져? 저희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셨고 보다 못한 아내가 소리쳤지만 처형은 그럴수록 절 더 놓지 않았습니다. 그만 좀 해라. 왜 자꾸 이 사람한테 안아달라 그래. 맨날 남자가 그립대. 그런 남자 사겨. 언제까지 혼자 살 것도 아닌데 이게 맨날 무슨 청승이야.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인지. 이제 술 그만 먹어. 많이 먹었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위로받고 싶은 것도 안 돼? 위로 좀 받으면 안 되니? 그러니까 무슨 위로를 맨날 남자 끌어안고 하냐고. 누가 위로를 받지 말래? 이 사람 지금 얼어있는 거 안 보여? 이제 좀 그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자꾸 술 먹고 이상해지는 건데. 남자 냄새는 무슨. 솔직히 변태 같아. 아내도 처형이 힘든 건 알았지만 자꾸 저에게 그러니 화가 난 건지 그날은 버럭하며 따끔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에 처형은 눈이 풀린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었어요. 그리곤 처형도 이내 날선말을 퍼부었고 이는 자매 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넌 내 마음 몰라. 마음에 구멍 난 거 그거 모른다고. 산 사람 묻은 심정 막말로 네가 어떻게 알겠어? 겪어보지도 않은 네가 어떻게 알고 있겠냐고. 힘내라는 말? 그거 하나도 위로 안 돼. 알어? 언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언니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걱정돼 그러는 거잖아. 됐어. 마음에 없는 소리 마. 처형은 그 길로 뛰쳐나가 버렸고 아내랑 저는 혹시 처형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할까봐 불이 나게 뒤쫓아갔지만 처형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어떡해. 아내 횡단보도 위에서 그만 눈물을 터뜨렸고 전 아내를 근처 공원 벤치로 데려가 앉아있게 한 후 혼자 처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처형은 잠들어 있더라고요. 전 처형의 생사를 확인한 후에야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닌 잠도 못 주무시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 승민아, 원래도 저러는 거니? 너를 막 껴안고 그러는 거야? 그게... 전 어머니 앞에서 둘러댈 말이 없어 곤란해졌습니다. 사실 처형이 이러는 건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를 그렇게 꽉, 그것도 며느라가 보는 앞에서. 난 아까 아주 깜짝 놀랐다. 심장이 멎을 뻔했어. 그의 아내는 오늘 좀 유독 심했던 것 같다며 어머니를 겨우 달랬지만 어머니는 찜찜한 표정으로 내내 집에 계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 저도 아내도 처형의 행동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처형은 보니까 술 깨고 나면 이런 일을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요. 술도 잘 못 마시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저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니 저희 부부도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한 몇 달 그러다 말면 몰라도 앞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마실지도 모르고 저러다 사람 건강이라도 해치면 옆에서 안 말리고 지켜본 우리 부부 책임도 될 것 같고 또 언제까지 처형을 따라다니며 뒤치다거리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어제 술 취한 사람한테 너무 잔소리한 게 미안하다며 처형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찾아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연락도 안 받고요. 그래서 경찰 부르고 문까지 따고 난리를 쳤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람은 없고 특별히 이상한 흔적도 발견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 말로는 여행 가방이 없어진 걸 보니 짐 챙겨서 어딘가로 떠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날부터 아내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날 괜한 소리를 해서 아픈 사람한테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해 이제? 일단 좀 기다려봐. 경찰도 그러잖아. 별일 아닌 것 같다고. 별일이 아닌데 왜 사람이 연락이 안 돼? 그게 말이 돼? 그날 집까지 잘 데려다 줬고 자는 모습까지 우리가 봤잖아. 그러니까 어딜 갔어도 아침에 맨정신으로 갔을 거야. 당신이 그 소리 한 번 했다고 갑자기 사람이 나쁜 생각하지 않아. 저는 최대한 아내를 위로해주려 했지만 아내는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고 담담한 척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를 처형도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다행히 이 걱정은 불식되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확인되었고 한 보름 뒤에 지방에서 검문소를 지나는 처형을 찾았고 본인은 여행 중이라고 경찰에 밝혔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지요. 너무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진짜 이러다가 내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거봐. 저 형도 애도 아니고 옆에 우리도 있는데 뭐 크게 잘못될 게 없다니까. 자기도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해도 돼. 알겠어. 아내가 지난 며칠간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터라 전 일단 아내를 집으로 보내 잠을 자게 했습니다. 다행히 처형에게서 몇 번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던지라 저희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요 며칠 어쩐지 금신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것 같던 아내가 어느 날 제게 뜬금없는 제안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야, 혹시 언니한테 새 남자 생기면 좀 나아질까? 자긴 어떻게 생각해? 새 남자? 동서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인데 벌써? 그게 아니라 언니가 자꾸 술만 마시면 외롭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그런 소리 하겠어?
남자 만나서 나을 병이면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딨어. 그거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 다 외로우니까 하는 소리지. 그런 의도로 한 말 아니야. 남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죽은 동서가 그리운 거야. 남자를 찾는 거면 미쳤다고 술 먹다 나한테 그러겠어? 나도 그 속은 다 모르지만 채영이 날 끌어안으면서 계속 슬퍼하잖아. 우리 보기에 이상한 거지. 자기도 나름으론 다 속으로 삭히는 거야. 사람이 암만 술 취해도 없는 분심이 나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일단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조금 감정이 환기되지 않을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알아본 남자는 있고? 찾아봐야지, 이제부터.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믿어줘야지. 괜히 그런 노력하지 말자. 소개시켜주더라도 처형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해주자고. 아낸 처형에게 일종의 부채의식 같은 걸 느끼는 모양인지 이런저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처형이 돌아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공부한다면서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 신경정신과 에세이 같은 걸 잔뜩 빌려오고 백과사전이나 논문도 읽어보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이거 봐봐. 사람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안 아픈데 몸엔 아픈 증상이 나타난대. 언니도 형부 돌아가시고 한참 그랬거든. 왼쪽 어깨에 감각이 없다 그러고 팔을 못 쓰겠다 그러고. 어? 아이, 그런 것까지 공부하고 있었어? 그런 건 네가 책 읽는 것보다 선생님 찾아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모르는 소리 마라. 그때 언니 진짜 큰 병 든 줄 알고 온갖 검사 다 했는데 검사비만 얼마 든 줄 알아?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알아놓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별일 아니구나 이러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아낸 또 처형이 술만 마시면 남자를 그리워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다며 한참을 이것저것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낸 예전부터 책도 좋아하고 혼잣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처형이 이렇게 되니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딴은 언니가 빨리 훌훌 털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 많이 답답해서 뭐라도 해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돕고 싶어 옆에서 공부를 시작했지요. 아내와 제가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3달이 흘렀고 처형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긴 했지만 한결 편해진 얼굴로 말이죠. 처형은 저일 보자마자 슬그머니 웃어 보이며 사과부터 해왔어요. 지연아, 내가 연락도 안 하고 가서 미안해. 걱정 많이 했니? 나 괜찮은데 뭐하러 경찰까지 신고했어. 미안해 언니. 내가 그때 모진 소리해서 미안해. 아낸 처형을 보자 감정이 북받쳤는지 처형을 붙잡고 울기만 했고 처형은 아내를 한참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처형이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길래 저희는 일단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죠. 아내나 저나 처형이 그 일에 당하고 난 후 음식을 하러 부엌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었기에 어쩐지 조금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해도 되는데 왜 음식을 한다고 해?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수육 거의 다 삶아가. 옆에 와서 숟가락 놓는 것만 좀 도와줘. 하지만 처형은 끝내 자기가 한다고 앉아있으라고 했고 저희는 음식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다 처형이 직접 만든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삶은 수육에 나물들, 같이 은 밥, 계란찜, 미역국은 무척이나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
예전에 처형이 정신이 건강했을 적 저희들 먹인다고 이것저것 삶고 지지고 볶으면서 한가득 밥상을 차려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처형이 차린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한 사진처럼 다가왔습니다. 늘 함께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죠. 식사가 끝나자 아내는 처형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그간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힘내서 다시 살아보자. 나 그간 언니한테 한 말 곱씹으면서 내내 반성했어. 그리고 언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 책도 받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언니. 언니 마음에 제대로 공감 못한 것 같아. 그러자 처형은 포근한 미소를 품으며 제 아내의 손을 맞잡았어요. 지연아, 아니야. 네 말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 네가 나 그 누구보다 많이 챙겨준 거 내가 알아. 언니가 떠난 건 그냥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 여긴 그이와의 추억이 너무 많으니까 있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떠난 거야. 떠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금은 마음이 정리됐어. 아직 다 나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살만해. 언니, 대신 지연아, 언니 한동안 다른 데 가서 좀 살다 올게. 뭐? 또? 갑작스런 처형의 말에 저도 아내도 더럭 놀랐습니다. 이번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좋은 곳들을 발견했어. 집이랑 다 정리해서 가려고 해. 바닷가로 산골로 어디든 좀 옮겨 다니며 살아볼래. 갑자기? 언제 가려고 하는 건데?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 일주일 후쯤 갈 생각이야. 아내는 언니가 떠난다는 말에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안 가면 안 되느냐고 붙잡고 싶은 게 분명했지요. 허나 처형의 표정은 아내의 어떤 말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단단했고 아내 역시 그걸 아는지 주저하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꼭 언니를 영영 못 볼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며 아내를 토닥였지만 저도 처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처형은 우리에게 뒷일을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마지막 작별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우울한 이야기는 피하려 노력했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맥주를 마시면서 처형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나 지어볼까 해. 농사? 언니가 농사 어떻게 짓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 외할머니 농사 짓다가 허리가 다 구부러졌잖아. 엄마는 평생 그걸 푸념했고. 그래도 난 할머니 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따라 밭 가꾸는 것도 좋았고 산에 열매 따러 가는 것도 좋았어. 여기 서울살이가 힘들면 그때 생각이 나곤 했거든. 정말? 언니가 그런 생각했는 줄은 몰랐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내와 처형은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골 외할머니 댁에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 아내가 재래식 화장실을 무서워해 꼭 언니를 데려가야 했던 이야기. 자매는 그 시절을 추억하며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얼굴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목구멍이 보이도록 웃어 보였습니다. 언니 그거 기억나? 봄비 내렸을 때 봄비 내리면 우리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다 맞고 다녔잖아. 좋다고. 당연히 기억나지. 넌 비를 쫄딱 맞은 채로 마당을 돌아다니고 나는 그런 너를 잡겠다고 니들을 졸졸 쫓아다니고. 즐거웠어. 그치? 아주 많이.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에 처형은 서글프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이가 사라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처형은 그렇게 말하고 난 뒤 술로 목을 축였습니다. 아넥 먹먹한 눈으로 처형을 바라보았지만 처형은 이제 그만 일어서야겠다며 먼저 자리를 떴지요. 아내의 애타는 눈길이 처형의 뒷모습을 따라갔지만 처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형과의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처형을 다시 만난 건 처형이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서울에 왔을 때였습니다. 처형과 헤어진 지 1년 후쯤이었죠.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인 시간이 흘렀건만 처형은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그늘진 얼굴로, 조금은 축 처진 미소로요. 곧바로 저희는 처형을 대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당시 저희 집 위에 옥상이 있었는데 그 옥상 테라스에 작은 식탁을 놓고 저녁상을 마련했지요. 아낸 처형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올려놓았고 저희는 너나 할 거 없이 숟가락을 들어 정신없이 식사에 돌입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 처형은 식사 내내 감탄사를 끊임없이 연발했고 아내의 요리를 지켜 세워주었어요. 아내는 뿌듯한지 무척 좋아했지요. 식사가 끝나자 저는 처형이 그간 다녔던 여행이 궁금했던지라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발 닿는 데는 다 간 것 같아요. 전주, 경주, 해남, 그리고 제주도까지. 특히 제주도는 풍경도 좋고 공기도 너무 좋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머물렀지 뭐예요? 아이, 그럼 그간 돈이나 경비는 어떻게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모아놓은 돈이 있긴 했는데 여행하고 다니니까 금방 동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옮겨서 숙소 하나 구해놓으면 단기 일자리도 같이 구했어요. 말을 듣다 보니 처형은 어딘지 모르게 좀 변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있는 미세한 그늘은 여전했지만 여행을 다니면서 넘치는 생활력으로 자기 삶을 잘 꾸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형이 힘든 시기를 겪고 호응으로 절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찌되었건 커다란 상실감을 몸을 바쁘게 해서라도 극복하려 한 것이니까요. 그때 처형이 집에 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술이요? 술이란 말에 저도 아내도 조금 당황했어요. 혹시나 설마 하는 상황이 펼쳐질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처형이 먼저 웃으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주사 안 부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어색했던 침묵을 깨고 웃음으로 넘긴 후 술을 가져왔습니다.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술을 먹으면서 아내와 처형은 여행 다니며 찍었던 사진들을 구경하고 깔깔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해지자 처형의 눈이 벌겋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품냄새 맡고 싶어요. 남자 냄새 맡고 싶어. 따뜻해지고 싶어요. 언니. 처형은 또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제 손을 덥석 잡은 후 따뜻하다며 아이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지요. 있잖아요, 제부. 내가 제부의 손을 잡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서 미칠 것만 같아요. 나 이상하죠? 알아요. 나도 내가 이상한 거. 근데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여행 다니고 등산하고 온갖 생고생을 다 해봐도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거는 메거지지가 않아요. 있잖아요. 그이가 나한테 그런 말도 했었어요. 나중에 늙으면 같이 시골에 내려가 살자고요. 자식 다 키워놓으면 오순도순 거기서 둘만 바라보며 살자고요. 평상에 앉아 해 뜨는 거 보고 지는 것도 보고 그렇게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이야기하던 처형은 죽은 동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은 참지 못하고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제 사이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처형은 주섬주섬 손으로 술병을 찾아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술이 처형의 입안으로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걸 저와 아내는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저에게 눈짓을 하곤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전 처형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간 마음고생 참 많았어요. 그리워하느라 힘들었죠? 이제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봐요. 저희가 도울게요. 그리고 저는 조금의 어색함 없이 처형을 끌어안고 토닥여줬습니다. 처형은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고 그간 곤란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형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아 고개를 내젓고 그저 아주 꽉 처형을 안아주었어요. 아낸 옆에서 숨죽이며 눈물을 떨구었고 이내 잠시 후 옆으로 다가와 처형과 절 같이 안아주었습니다. 익어가는 밤 저흰 그렇게 서로를 오랜만에 아주 꽉 안으며 서로의 품냄새를 맡았습니다. 처형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막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려던 때였지요. 처형은 경북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목소리가 많이 밝아져서 조용한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고 안심했지요. 제부, 저 여기서 농사 짓고 있어요. 거기 많이 덥죠? 주말에 놀러 한번 오세요. 여기 지대가 높아서 엄청 시원해요.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꼭 오세요. 아내와 저는 처형의 초대를 받고 그주 주말 차를 몰고 처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있는 마을이더군요.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선물을 사올 걸. 벌써 1시간째 마트 하나 안 보이네. 아직도 우리나라 이런 곳이 있나? 아니야.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는 대도시가 그렇게 많이 안 멀어. 계속 시골길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내와 저는 한참을 헤매다가 처형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TV에나 나올 것 같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처형이 양손에 하나씩 든 복숭아를 머리 위로 흔들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이, 저 처형 아니야? 뭔 시골 소녀도 아니고 복숭아는 왜 흔들고 있어? 글쎄, 언니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우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처형의 안내를 받으며 원두막으로 갔습니다. 원두막 위에는 과일과 고기가 가득 틀어져 있었고 주변으로 복숭아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야, 경치 좋네요. 처형 힐링 제대로 하고 계셨네. 언니, 이 넓은 밭을 언니 혼자서 다 기르는 거야? 아니야. 이걸 나 혼자서 어떻게 다 해? 기다려봐. 곧 사람 오실 거야. 집에 술 가지러 간다고 잠깐 가셨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내 저 멀리서 얼굴이 검게 탄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손엔 아이 키만한 담금주 술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 멀리서 손님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갑작스런 농촌 아저씨의 등장에 저희 부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분은 처형의 새로운 남자친구였어요. 저희한테 인사를 하고 곧 혼인신고를 하신다니 이제 새 남편이 되겠죠. 마땅히 축하부터 하고 볼 일이었지만 워낙에 도시적이고 지적인 데다 우아하기까지 한 처형의 남편이 되기엔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저희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만난 지 30분 만에 런닝쇼츠 바람이 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분의 검게 탄 두 어깨와 농사에 적합한 떡 벌어진 체격, 한눈에 봐도 농사를 잘 지을 것 같은 외모에 저희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입이 그분에게 홀딱 바란 듯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분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년 전 처형은 생각도 좀 정리할 겸 이곳에 내려왔고 이곳의 자연 풍경에 반해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다 문득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이장님께서는 일단 조금 경험해보고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이분의 밭에서 일하도록 주선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된 거죠. 굳이 농촌 총각의 밭을 소개해 주신 것도 아마 이장님 나름의 속셈이 있으셨겠죠. 처형의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처형에게 다가갔는지 한참을 늘여놓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방청객이 되어 열심히 들어주었죠. 이야기하는 거에 목이 많이 말라 계셨는지 처형과의 연애 스토리를 너무도 상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손을 잡았고 어떻게 키스를 했는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요. 민망한 나머지 중간에 안 들려주셔도 된다 말하고 싶었지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곤 관두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가 저희 부부는 술도 좀 깰 겸 시골길을 산책했습니다. 난 언니가 저렇게 몸빼바지 입고 농사일하는 거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난 아까 남자친구분이 39이라고 하셔서 그게 더 깜짝 놀랬다. 여기 시골이 자외선이 많이 센가? 난 언니가 또 저런 취향인 줄은 몰랐네. 남자 품이 어쩌고 하더니 확실히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가슴은 엄청 넓더라. 근데 언니가 시골에서 잘 버텨냈나 봐. 아까 보니까 내가 여태 살면서 처형 본 것 중에 제일 얼굴이 밝았어. 아예 사람이 바뀌었던데? 그럼 됐지. 취향이 무슨 상관이야. 맞아. 언니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너무 다행이야. 이젠 정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낸 밝아진 처형의 얼굴을 상기하며 기분 좋게 씩 웃어 보였어요. 저희가 돌아오자 처형은 저희를 대접하겠다고 맛있는 과일과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농촌 여자가 다 되어버린 처형의 밥상은 시골스럽게 바뀌었지만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더 정갈하고 더 만났지요. 그날 처형과 남자친구분께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성화를 부려 전 아내와 함께 시골집에서 하루를 보냈고 상견례 때 뵙기로 약속을 하고 마을을 떠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처형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처형의 상처에도 그렇게 새살이 돋고 조금씩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웠고 마치 기적 같았어요. 옛날의 처형 모습과 지금을 대조해보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지요. 아마 처형이 그곳에서 찾은 마음의 안정과 남자친구분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그리고 흘러간 시간이 상실의 상처를 잊고 처형을 다시 살아가게끔 했나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진다는 말, 제겐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졌던 말이지만 처형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 오히려 처형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니 사람에게 진짜 팔자라는 게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엔 전환점이라는 것도 여러 번 있는 것 같고요. 처형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선택한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뭐가 됐든 그간 아파한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덕분에 좋은 휴양지도 하나 생겼고 앞으로 과일은 실컷 먹게 되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처형의 행복을 빌어주신다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